젤렌스키는 영국의 꼭두각시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이 전쟁을 굉장히 언론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냥 평면으로 보는데, 여기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평화협정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전쟁협정으로 변경을 시도하고 있고, 이게 좀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알래스카 회담부터 지금 일어난 것들이 전부 다 도루묵이 될. 알래스카 회담이 끝나고 3일 뒤인 8월 18일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회담을 가졌습니다. 국제 정세가 극도로 민감한 시점에 유럽 주요 지도자들까지 함께 동행했습니다. 동행하는 점에 대한 전략적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 이제 그 워싱턴에서 했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2월 28일 날 뭐 젤렌스키하고 트럼프하고 한바탕 붙었던 일도 있을 거예요. 일단 EU 사람들이 동행한 이유는 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자체가 이제 알래스카 회담의 후속 회담이니까 그때 들은 내용들을 이제 직접 젤렌스키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의논을 해서 이제 나갈 방향을 잡기 위해서 온 건데, EU 지도자들이 왔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온 이유는 일단 젤렌스키가 너무 이제 지금 난처한 입장이니까 자기네들 좀 지원해주러 온 게 가장 큰 거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지도 하고 보호도 하고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서방 내부에 또 단합도 과시하고, 이게 EU나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의 조직들은 각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분열이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하나의 제재를 했는데 어떤 나라는 제재가 피해를 별로 안 보는데 어떤 나라는 피해를 굉장히 극심하게 보면은 그 제재 정책에 대한 반발이 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비슷하게 국방비를 5%로 하자 그러면은 그 뭐 1% 하기도 힘든 나라 보고 5% 하라고 하면 죽을 지경이겠죠. 이미 이제 여유 있는 나라 다르고 그런 것처럼 이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저 EU 지도자들 한꺼번에 몰려 다녀야지 EU 내부도 단합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평화 협상에서 유럽이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U가 평화안을 가지고 있으면은 처음부터 협상에 끼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평화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푸틴은 전범이고 나쁜 사람이고 악마니까 대화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건 뭐 전쟁을 끝까지 하는 거죠. 이제 악마하고 어떻게 협상을 하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시켜 놓으니까 이제 이런 협상 단계에 가면 유럽이 영향력이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늦게 와가지고 이제 협상하는데 우리를 왜 안 불렀냐 식이에요. 그전에는 협상해라도 안 해놓고 약간 모순적이지만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중요한 목적은 2월 28일에 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젤렌스키가 와서 자기가 통제를 못하고 이제 화를 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젤렌스키가 화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와서 이야기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쨌든 뭐 젤렌스키는 굉장히 이번에 공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젤렌스키하고 트럼프 같이 있으면 일방적으로 몰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젤렌스키 뒷배가 되러 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동안 계속 주장해온 휴전협정을 또 이야기를 하면 혹시 트럼프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걸 또 요구를 해본다는 거죠. 물론 이번에는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지금 마지막 말씀드리는 문제인데, 평화협정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전쟁협정으로 변경을 시도하고 있고, 이게 좀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알래스카 회담부터 지금 일어난 것들이 약간 전부 다 도루묵이 될 공산이 좀 큽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파이낸셜 타임즈, 영국의 신문이죠. 뭐 여기 우리나라 같은 뭐 경제, 한국 경제, 뭐 매일 경제 이런 거 비슷한 경제지인데 뭐라 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1,000억 불이죠. 1,000억 불만치 외교 무기를 파는 것을 이제 트럼프한테 주고 안보 보장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뭔가 하니까 1,000억 불 중에서 뒤에는 제가 뭐 90억 불이라는 이야기는 1,000억 불입니다. 1,000억 불 중에 500억 불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무기를 미국에서 사는 거예요. 유럽 돈으로. 유럽이 이제 미국한테 500억 불 주고 미국이 무기를 500억 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원하는 게 아니고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제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공장에 들어온 공장에 투자하는 겁니다. 500억 불어치. 뭐 그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어요. 어쨌든 이게 트럼프를 매수하는 행위거든요. 뇌물을 주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가 좋아지는가?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그 RFK 주니어 그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의 보건부 장관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죠. 로버트 케네디 의 아들이 지금 이제 보건부 장관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공공연하게 뭐라 했는가 하니까 우크라이나 프로젝트 우크라이나 프로젝트는 역사상 가장 큰 돈 세탁 스키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주면은 우크라이나 그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정치인들이 가가지고 그 돈을 외교 횡령에 실어가 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꾸 뭐 우크라이나에서도 그걸 계속 이제 부정으로 세고 뭐 우크라이나에 준 무기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가지고 있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부패 사회고 통제가 되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야지 또 이제 돈을 떼가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건데 여기 잘 보시면 이 지도자들이 유럽의 지도자들이 잘 보세요. 여기 이 사람들이 전부 임기가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임기가 몇 년 안 남고 이제 이 끝무렵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전쟁을 뭐 3년이건 얼마나 더 하고 이 사이에 돈이 올 때 자기가 이런 사업을 벌려놓으면 방위산업체나 이런 데서 큰 돈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패 일면 이거는 이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거지만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유럽 지도자들의 리타이어먼트 플랜이다. 그러니까 이런 큰 돈이 오가는 데서 떨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걸 노리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돈 받고 은퇴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가 결정해놓고 뭐 몇 달 뒤에 은퇴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그 업체에서 뭐 대접을 해주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정치 자금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소위 말해서 뇌물이 이어져가는 그런 고리 속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게 나간 이 건 때문에 지금 일어난 그 사이에 일어났던 회담들이 거의 말짱 도루묵이 됐고 이게 이제 크게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조금 있으면 되게 크게 드러날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로는 요 카트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또 이야기를 하면서 무기를 판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무기를 판다고 기자 질문에. 그러니까 요 사실을 제가 진술을 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약 6개월 전인 2월 28일 미국 우크라이나 회담 당시 미국의 선 넘는 질문에 조롱 면박 회담이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6개월 전 같은 장소에서의 그 기억이 이번 회담에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누구나 그 사건을 기억하기 때문에 당연히 연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2월 23일 있었던 회담의 배경과 문제점을 잠시 보면은 일단 언론에서는 미국이 잘못한 걸로 이야기를 해요. 트럼프하고 벤스가 너무 이제 선 넘는 질문과 조롱으로 이렇게 비난했다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실제 문제는 젤렌스키가 광물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거면서 계속 방문을 했어요. 그 서명하면서 안전보장을 해달라 이야기를 했는데 안 해주니까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3번이나 서명을 안 하고 3번째 자기가 백악관에 와가지고도 서명 안 하고 왔어요. 그걸 서명 안 할 거란 걸 또 알고 상당히 화가 난 상태에서 만난 거죠. 어쨌든 그런 뒷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략으로 언론들은 다 이제 유럽도 그렇고 젤렌스키를 지원하죠. 근데 젤렌스키는 영국의 꼭두각시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이 전쟁을 굉장히 언론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냥 평면으로 보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부터 이해가 전혀 되지 않을 겁니다. 젤렌스키가 영국의 꼭두각시다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젤렌스키가 자기 나라를 지키기가 민주주의 투사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전쟁한다고 바쁜 나라 대통령이 외무부 장관 시킬 일도 있는데 계속 다니잖아요. 젤렌스키가 나라에 있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여기저기 다니죠. 그 자체가 젤렌스키의 연기력이 필요한 거지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8월 18일 날 어쨌든 그걸 때문에 이제 젤렌스키가 태도도 바꾸고 복장도 변하고 5분 동안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다 말을 11번이나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이제 유럽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좀 제갈도 먹이고 보호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젤렌스키는 거기서도 이제 강력한 보장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2월에 트라우마가 좀 있으니까 이제 신중해지겠죠. 어쨌든 트럼프를 자극하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전부 와가 아부도 하고 막 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젤렌스키가 그 분위기에 녹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고 어쨌든 이게 이제 알래스카 회담 이후에 젤렌스키한테 남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지금 다시 뭐 2월달 같은 이런 일을 하면 이제 큰일 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당연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길로 가든지 불구덩이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할 수도 영토를 넘겨줄 수도 없는 상황 희극인 출신 젤렌스키의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젤렌스키의 선택지는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어쨌든 종전 협상을 하거나 전쟁을 지속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있는 뭐 영토를 양보하거나 제3국 중재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들이 정전협상 빼놓고는 나머지들은 아무것도 공개된 게 없습니다. 트럼프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뭐 영토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걸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러시아에서는 하나도 컨펌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자가 발전해서 하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정전협상은 이제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정전협상을 해야 되는데 정전협상 대가로 젤렌스키는 안전보장을 확보해달라.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뇌물 이야기도 있고 뭐 어쨌든 있는 그런 건데 지금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푸틴과 직접 회담을 해가지고 영토를 동결하고 뭐 미국과 유럽의 안전을 보장을 얻고 아까 이야기한 무기를 다시 구매하는 제안도 하고 이런 것 추진하는 그런 하나의 선택이 있는데 장점은 이제 어쨌든 전쟁의 피로가 좀 완화되고 서방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이 계속 이제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국내적으로 되게 반발이 있고 국내 반발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여론조사를 하면은 반발이 일부가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요구하는 걸 또 약간 들어주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전 사실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용기가 좀 없는 거죠. 어쨌든 냉철하게 생각하면 정전하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가장 좋은 건데 그게 이제 정치인들은 우크라이나 운명하고 달리 자기가 또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가 꼬여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나라만 생각하면 지금 정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전 협상을 추진하면은 트럼프가 일단 주선을 가능할 거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정전 협상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길은 전쟁을 지속하는 겁니다. 힘들든 어쨌든 서방의 무기를 활용해가지고 뭐 국제적으로 좀 승리를 하고 하면은 나중에 뭐 유럽 주도 평화유지군을 배치하거나 하면 러시아가 이제 계속 공격하기 좀 힘들기고 하고 이제 주권을 수호할 수도 있고 러시아 약화할 수도 있는데 약간 이게 꿈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자원이 고갈되고 서방도 계속 필요해지고 있거든. 지금도 서방이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무기고가 다 바닥났어요. 다 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가능성이 좀 낮다. 전쟁 지속하는 길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은 협상하다가 안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이걸 하긴 하겠죠. 세 번째는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영토를 양도하는 걸 뭐 좀 수용하고 포기할 거 다 현실적으로 포기하고 그 대신에 EU를 가입하고 경제 재건을 지원하고 어쨌든 뭐 영토도 자기 헌법상의 영토로 한 게 있으니까 헌법도 바꿔야 되겠죠.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일단 이거는 이제 즉각적으로 평화가 옵니다. 국제적으로 보상도 오고 그러나 국내 정치적으로는 자기 영토 떼준 대통령이 되니까 자살이 가깝죠. 그리고 떼주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는 또 추가 요구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기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반대하면서 실제로 위장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네 번째는 이제 제3국의 중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상상의 영역에 있는 건데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지금 여기에 있는 관여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다 관여하고 있으니까 이런 나라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다자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중국과 인도를 움직일 수 있으면 러시아를 좀 압박할 수 있겠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인도하고는 이렇게 브릭스로 묶여 있으니까 또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런 정치적인 자산이 있느냐 신뢰가 없는 거죠. 시간도 좀 지연되고 그러면 이제 유럽의 다른 나라들 중국이나 인도하고 가까운 나라를 이용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복잡한 외교 경로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 전에 우크라이나하고 중국하고 약간 관계가 있었는데 전쟁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중국을 내쳐버렸어요. 욕하고 하니까 이제 중국이 안 들어주죠. 물론 그 이유는 러시아 기름을 사주는 중국, 인도가 미우니까 그랬겠지만은 국제 정치란 게 그런 식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동네 전폭처럼 한 거거든요. 아무리 그런 자기 속이 끓어도 그 푸틴처럼 자기 나라의 총견은 미국 대통령을 만나면서 그렇게 뭐 살갑게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은 외교력이 되게 낮은 거죠. 젤렌스키는 그 자기의 어떤 이미지 관리한다고 외교는 사실 뻥이 돼버린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외교가 없기 때문에 저게 그냥 되게 낮고 중국이 이제 긍정 반응해줘야 되는데 물론 중국이 끼어든다 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도 보고 전쟁 후에 자기네들의 영향력 때문에 끼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너무 외교적 정치적 자산이 없어서 저게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네 가지 대안 중에서 현재 이제 전투력이 계속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는 정전 협정이 최선의 대안이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종전이 가장 최선의 대안이다. 그래서 만약에 용기를 내고 국민들한테 동의를 얻는다면은 자기가 피해 나갈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 용기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장 우선순위로 내세운 것은 무엇인가요?
예, 지금 현재는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종전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력한 안보 보장을 가장 먼저 요구합니다. 그래서 장기적 안보를 요구하고 이걸 계속 회담 내내 반복적으로 강조했고요. 트럼프는 또 미국이 유럽과 함께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할 거라고 말을 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내용은 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그 말을 문서화를 계속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과 유럽이 공동 보정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요구는 할 수 있지만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러시아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반대할 게 분명하거든요. 이 전쟁 자체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쳐들어간 것은 그 러시아계를 계속 이제 학살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그 배경에는 러시아계를 왜 학살했느냐? 그 배경에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벌리던 중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2008년도 부카레스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하고 조지아를 나토 가입을 허락하고 그 준비를 하는 걸로 이걸 이제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 시작된 거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안보 보장이란 뭐냐, 시큐리티 개런티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일단 강력한 우크라이나 군대가 필요해요. 그리고 미국과 동맹들의 지원을 받아가 평화협정을 하겠는데 그 전제 조건이 강력한 우크라이나 군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특수군사작전의 목적이 디밀리터리제이션, 디나치피케이션 속에 있던 네오나치를 제거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대를 약하게 하는 건데 강력한 우크라이나 군대면 당연히 러시아가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군대를 가질 수 없으면은 나토 수준의 나토 가입국은 아니지만 나토 가입국 수준의 보장을 해달라. 그래야지 러시아의 장기적 위협에 대비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이걸 이제 유럽에서 또 받아들여요. 저게 사실 다 허구인데 저걸 이제 파헤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일단 표현상에서 저 정도만 좀 이해하시고 일단 그 미국 무기 900억 불 됐다가 1000억 불이 됐다가 이 수치가 약간 달라진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1000억 불이라 했는데 또 다른 데서는 900억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저 정도 규모의 900억 불에서 1000억 불에 대한 이제 구매 제한을 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약간 뇌물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은 실제로 이 900억 불이나 1000억 불 이 수준의 돈이 엄청난 규모예요. 트럼프는 뭐 3000억 불 대줬다 그러고 뭐 유럽은 1000억 불 대줬다 그러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들어온 것들은 900억 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다른 형태로 다 이제 미국의 다른 데로 돌아가고 무기업체나 뭐 어떤 다른 걸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저 정도 같으면 지난 3년간 전쟁했던 만큼의 전쟁을 계속 더 할 수 있는 정도의 무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한다면 러시아가 그래 지금 종전협정하고 그 다음에 한 3년간 무기를 잔뜩 보강한 다음에 다시 전쟁을 하자는 이야기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지금 해놓은 틀 안에서 최대한 회피해가지고 이제 저런 걸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회담 후에 이제 젤렌스키가 입지가 굉장히 약화됐는데 어쨌든 푸틴과 이제 회담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미국의 강력한 신호가 필요하다. 어쨌든 미국이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 요구하고 있지만은 우크라이나는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이렇게 큰 그림을 보는 입장이 없고 밑에서 자기 것만 계속 달라고 요구하는 입장이니까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알 겁니다. 아마 그러나 유럽에서 계속 강요를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트럼프가 러시아와의 3자 회담을 얘기했는데 실현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트럼프의 속내는 무엇입니까? 예, 일단 표면적으로는 푸틴은 계속 반대해왔습니다. 그동안 반대해온 이유는 뭔가니까 젤렌스키가 만날 수 있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악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무선에서 다 해가지고 마지막 파이널 이게 협상을 하면 그때 만나겠다는 거죠. 어쨌든 현재는 3번 동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표들이 만났잖아요. 터키에서 만나고 있는데 거기서 아무 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만나자만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절대 안 만나겠다 그러다가 이제 회담하니까 실무 만나지 말고 푸틴하고 만나자 그러죠.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푸틴하고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푸틴하고 뭐 정치적인 입장을 강화하겠다 만나가지고 뭐 주먹질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떠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상한 행동을 했어. 그런 생각이 많죠. 그리고 푸틴이 젤렌스키를 만나거나 서명하지 않는 이유는 젤렌스키가 대표 자격이 없다. 지금 대통령이 가짜 대통령이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임기가 지난 대통령이고
지나고 벌써 이제 1년 3개월 이게 우크라이나 헌법 위반인데 이제 계엄하에서 임기를 연장했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로서 헌법을 뒤집은 이거기 때문에 그 푸틴 입장에서는 젤렌스키하고 협정 서명을 한 후에 후임 대통령이 와가지고 젤렌스키가 그 당시에 무자격이기 때문에 그때 서명한 거는 무효다 그러면 자기가 사기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죠. 그래서 한때는 트럼프가 그래가지고 젤렌스키 보고 푸틴 말을 듣고 그 독재자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젤렌스키 이 3자 회동이나 푸틴하고 젤렌스키의 2자 회동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려면은 푸틴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걸 해결하는 어떤 초월한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냥 만나라 해가 만나지 않겠죠. 그러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젤렌스키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인데 트럼프하고 푸틴이 만나고 모든 결정하는 자리에서 이게 끼이는 거예요. 즉 회담의 협상에 서명을 한 협상의 그 내용을 보증하는 것은 미국이 이제 젤렌스키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지금 이런 회동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대표자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어디 가서 보증이 필요한데 나는 신용이 없어서 보증이 안 되니까 누구 보증을 얻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그 보증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젤렌스키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젤렌스키는 지금 무가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당장 만날 수 없고 하려면은 그 러시아가 일정 조건을 이야기해요. 기술적 협상을 해가지고 디테일을 다 만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파이널 상태가 되면은 이거를 이런 문제를 다 이야기하겠죠. 그 세부 조그만 글씨로 밑에 적어가지고 이게 젤렌스키가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뭐 우크라이나 국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우크라이나 법원에서도 이야기해주고 이거 설명해주고 나중에 설명하고 나서 발 못 빼게 여러 조건 달거 아닙니까? 미국도 보증을 해주고 뭐 독일이나 프랑스도 보증을 해주고 이런 걸 다 조치를 한 다음에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협상이 빨리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또 한 2주 안에 만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언약이 있었겠죠. 중간에 이렇게 푸틴이 이야기한 것을 푸틴이 바꿀 만한 아무 이유가 없거든요. 압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푸틴은 뭐 지금 전장에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되게 여유로운 상태예요. 어떤 면에서. 오히려 너무 빨리 양보하면 국내적으로 자기가 정치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알래스카 회담에서 휴전 합의는 불발로 그쳤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평화협상의 시작을, 푸틴은 외교적 승리를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의 목적과 의도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알래스카에서 회담을 한 것은 자체는 이제 아주 성공이죠. 그동안 3년 반 동안 전혀 러시아하고 대화가 없다가 이제 미국 대통령이 열었으니까 그건 잘 된 건데 일단 굉장히 좀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선 용어부터 좀 확실히 알 필요가 있어서 개념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시스파이어를 해가지고 휴전 협정이라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자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푸틴은 들은 척도 안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피스 딜이라 그래요. 평화협정이라 하기도 하고 종전협정이라 하기도 하는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서로 당기고 밀고 그렇게 했습니다. 휴전이라는 것은 뭔가니까 전쟁 중에 일정 기간을 전투행위를 멈추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북한 사이에 지금 6.25 이후에 지금 멈춰 있죠. 70몇 년간 멈춰 있는 거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전쟁 상태가 계속되고 잠시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멈춘 겁니다. 그래서 누가 약속을 깨면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전협정은 완전히 이제 전쟁을 멈추고 더 이상 적대 행위가 없는 걸 말합니다. 종전협정을 맺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평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피스 딜이라 그럽니다. 뭐 평화협정이라 하기도 하고 종전협정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가 휴전협정이 맺은 게 아니고 이제 북한하고 유엔사 간에 맺은 거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하면 우리가 이제 휴전 상태가 아니고 종전 상태가 되니까 뭐 그런 게 되기를 바라는데 복잡하게 뭐 핵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되고 있죠.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계속 양쪽에서 러시아하고 그 미국, EU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휴전이냐 종전이냐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휴전을 이야기하다가 특히 30일 휴전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다가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죠. 근데 푸틴이 그러면 왜 휴전 요구를 거부했느냐 하면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요즘은 언론에서 러시아가 유리한 게 좀 나오는데 불과 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뭐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3년 동안 러시아가 유리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언론을 쭉 따라오시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찍부터 그걸 따라왔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2022년 9월에서 12월 그 사이에 까지만 해도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런데 2022년 12월 이후부터는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이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선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생각하기로 뭐 비슷하거나 그렇게 되나 보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소모전을 써서 우크라이나군을 거의 뭐 다 없애놨습니다. 그걸 그 유생 역량 경멸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건데 일단 땅 따먹는 걸 별로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전투력을 없애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니까 여기서 멈춘다는 것은 러시아가 멈추고 나면은 우크라이나 뭐 하겠습니까? 그 사이에 나토나 이런 데서 장비나 군인을 잔뜩 들고 와가지고 이제 옮겨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30일 동안 이제 때릴 수가 없으니까 그 사이에 전투력을 복원시켜 놓겠죠. 그러면은 30일 후에 러시아가 굉장히 강해진 우크라이나군과 다시 싸워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은 계속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을 통해서 나토 장비가 들어오면 그걸 계속 때립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비싸게 준 걸 들어온 거 다 때리고 군인들도 때리고 나토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군복 입고 들어오는 것도 때리고 뭐 다 때립니다. 전선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30일 하자니까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바로 멈추자. 그게 이제 피스딜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바로 하면 되는 거지. 그 협상회가 정전하면 되는 거지. 그걸 멈추고 할 필요가 없다. 즉, 휴전협정이란 것은 기운을 차례가 다시 전쟁하겠다는 뜻이고, 정전협정은 평화 상태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이렇게 됐고, 특히 이제 푸틴이 왜 또 그 휴전 요구를 거부했는가 하니까, 과거에 돈바스 전쟁 때 민스크 1협정과 민스크 2협정을 맺었습니다. 2014년 9월에 맺은 게 민스크 1협정이고 2015년 2월에 맺은 게 민스크 2 협정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8년 뒤에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2022년 2월에 이제 그 러시아가 쳐들어갔죠.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이틀 뒤에 우크라이나가 협상하자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벨라루스 가서 협상을 하다가 그게 옮겨가지고 특히 이스탄불에서 협상을 계속 하다가 3, 4월 협상회가 4월 초에 그 이스탄불 커뮤니케를 해가지고 협상안이 이미 나왔습니다. 거의 한 7, 80% 디테일만 놔둬놓고 이제 뭐 병력을 몇으로 줄일 거냐 이런 숫자만 이제 서로 이제 야 8만으로 하자, 10만으로 하자 뭐 이런 정도 차이가 있는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영국의 보리스 존슨 수상이 와가지고 그 젤렌스키한테 하지 마라 계속 전쟁하라 우리가 대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사실상 그 뒤로부터 이제 푸틴하고 러시아는 이제 전쟁을 계속했죠. 소모전을 했어요. 우크라이나군을 완전히 이제 거의 괴멸을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또 협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협정이 되면은 믿을 수가 있는데 그게 좀 모자라는 것들은 다 술수로 보는 겁니다. 계속 속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휴전을 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는 155마일, 255km의 휴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토 중에 그래도 가장 짧은 쪽에 속해요. 지금 허리가 잘록한데 이제 휴전선이 있는데 그것만 해도 뭐 우리 병력으로 지키기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50만 병력을 가지고 그걸 하는 것도 힘든데 우크라이나는 휴전선이 길이가 1,500km, 2,000km 된다. 이게 꼬불꼬불꼬불하니까 합치면 뭐 굉장히 깁니다. 2,000km가 이상 되는데 거기에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감시할 기구를 설치한다는 이런 게 되게 어렵습니다. 뭐 중립국 감독위원회 이런 데 와서 감시를 해야 되는데 휴전 30일 하는 동안 계속 사격을 하거나 뭐 딴짓을 해도 그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걸 고발할 수도 없고 그걸 그냥 말로만 휴전하는 거고 지키는 사람만 손해보는 이런 일이 지난 5월 달에도 있었거든요. 3일 휴전할 때 우크라이나 계속 위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혀 믿지가 않는 거죠. 그런 그 신뢰의 문제하고 지금 유리한데 왜 휴전을 협정을 하느냐는 문제 때문에 반대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알래스카의 정상회담을 푸틴이 수락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제 푸틴의 보좌관 우샤코프가 미국이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제안을 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휴전이 아니고 종전을 지금 하려 하는구나를 좀 암시를 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받아들이지 않던 것을 이제 받아준 걸로 보이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휴전이 아니고 종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이제 제안했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확인되지 않은 건데 미국의 무기 지원 등 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미국이 종전을 할 의사를 띄웠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협상이 이루어졌다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뭐 이렇게 잘 진행을 했습니다. 잘 진행을 했는데 이제 트럼프하고 푸틴은 협상을 끝나고 나면서 했던 말이 약간 달라요. 트럼프는 항상 좀 과장도 하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이제 이거 어려운 이 협상을 시작했다 하는 그 글의 달인의 이미지를 좀 유지하고 그리고 이때 사실상 말은 어떻게 했든 지난 3년 반 동안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전에 대단히 실패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군비 경쟁에서 미국이 러시아한테 완패한 거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상당히 실패를 했는데 그걸 드러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명색이 세계 넘버 원 대통령인데 그래서 이제 이 실패를 새로운 시작으로 이제 재구성해서 뭔가 이제 앞으로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또 사실은 전쟁 자체에서 러시아가 완벽하게 이긴 겁니다. 알래스카 회담이 보기에 따라서는 미국의 항복 선언과 비슷하거든요.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에 대리전을 했는데 하다가 이제 항복 선언을 했다. 이거와 비슷한데 가서 보면은 항복 선언 분위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가서 우리가 항복 선언 그러면은 우리가 태평양 전쟁 해가지고 미주리호에서 천황이 와가지고 일본 군들이 항복 서명하는 거 이런 거 비슷한 걸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가서 서로 굉장히 화해롭게 그 레드 카펫을 깔아놓고 이렇게 할 때 푸틴이 와가지고 뭐라 했는 거니까 내가 여기 당신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도와줄 수 있다고 그러면서 서로 압수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굉장히 이제 외교적으로 보면 나이스하게 했죠. 사실상 항복선언인데 그런 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외교의 무대지만 실상으로 보면은 이제 항복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정치적으로 포장하고 미디어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재임 주기 업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후속 협상에 대해서도 이제 이걸 큰 걸 완성시켰으니까 이제 크레딧을 챙길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트럼프의 서사고, 푸틴의 서사는 뭔가 하니까, 이 협상을 하는 거에서 누가 제일 반대하는 거 하면은, 국내 강경파들이 반대합니다. 이때까지 전쟁한다고 고생했는데 왜 중간에 멈추느냐. 완전히 이번 기회에 쓸어버려가지고 절대로 우크라이나가 딴짓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야기인데 푸틴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푸틴의 한마음에는 전쟁을 멈추고 나면은 다시 서방하고 좀 친구가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 혼자 그 32개 나토 국가하고 이렇게 상대를 하고 그하고 연결되어 있는 다른 나라 합쳐서 한 50개국하고 상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중국하고 이란하고 북한하고 막 이렇게 지냈잖아요. 그리고 옆에 이제 자기 나라나 다름없는 벨라루스하고 이렇게만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틸 수는 있는데 이제 나라가 좀 힘드니까 앞으로도 힘들 거니까 이제 전쟁 후관 문제니까 이제 이런 쪽에 하면서 미국을 등에 업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외교 관계도 복원하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미국한테 전혀 치욕을 주지 않게 기분 나쁘면 나중에 어떤 게 다시 또 다른 관계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이게 뭐 항복하고 전혀 관계없이 사실 러시아군이 죽은 사람 총에 다 미국 총에 의해서 죽은 거잖아요. 미국 포탄에 의해서 죽은 거고. 그런 원수 관계이지만은 이제 그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푸틴은 국내에서 일단 이만큼 하면 됐다. 그래서 일단 강경파 이미지는 유지하면서도 불만을 완화하고 국제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서방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남아있는 협상에서도 관철을 할 것이다. 이런 걸 좀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제 이 전쟁이 유럽 특히 나토 회원국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이제 러시아를 쳤는데
트럼프가 되고 나서부터는 유럽하고 미국이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균열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한테 계속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자연히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 다 뭐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는데 어쨌든 이 과거의 전쟁을 다시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 이런 이제 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속 회담에 엄청난 난항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걸로 봐서 뭐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담 장소가 알래스카였다는 것이 흥미로운데요. 과거 러시아의 영토였고 국제형사재판의 관할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는 점에서 트럼프와 푸틴이 얻으려고 한 효과는 무엇입니까? 알래스카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제 알래스카를 이제 구매한 것이 1867년인데요. 이게 본래 러시아 땅이었어요. 러시아 땅을 이제 미국에 팔은 겁니다. 저 때는 러시아하고 미국이 상당히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러시아와 미국은 관계가 되게 좋았습니다. 언제 나빠졌는가 하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냉전이 시작되면서 소련과 미국이 이제 대결을 하면서 45, 6년간 이렇게 이제 서로 넘버 1, 넘버 2였으니까 이렇게 이제 공산진영, 자유진영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면서 이제 관계가 좀 나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서로 간에 죽이고 살리고 한 건 아니고 냉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엄청나게 나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냉전 후에 탈냉전기에 미국이 이제 슈퍼파워가 돼가지고 완전히 일극체제였거든요. 지금까지 한 30여 년간 미국을 따라잡을 아무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견제도 하지 않고 그 시기에 미국이 너무 오만해져가지고 러시아를 상당히 우습게 보고 냉전에서 미국이 이겼기 때문에 러시아는 거의 패전국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러시아가 힘들게 된 상황에서 이제 외교적으로도 공격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푸틴이 집권하면서 러시아가 굉장히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커온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보면은 러시아하고 미국의 사이가 되게 좋았죠. 그래서 알래스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법적으로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과거 영토고 알래스카하고 지금 베링의 사이에서 알래스카하고 러시아하고 사이가 88km, 뭐 어떤 경우는 가까운데 섬은 뭐 40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거죠. 40km 같으면 뭐 서울에서 개성공단 그 정도 되나요? 뭐 그 정도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리고 이제 법적인 문제는 이제 미국 영토니까 ICC 관할권 받겠다. ICC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로마 어정서에 서명한 국가들은 다 ICC 이제 법을 지켜야 되는데 미국하고 러시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ICC 자체를 그러니까 그런 국제기구가 자기 나라를 건드리는 것을 엄청 싫어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빠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영토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귀찮은 게 없으니까 좀 좋죠. 자세히 보시면은 뭐 푸틴이 다닐 수 있는 데가 유럽은 못 가고 터키나 사우디나 뭐 이런 데만 쭉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ICC에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어쨌든 중립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외교 이미지를 구축하고 역사적 상징성과 화해 제스처 이게 이제 알래스카가 좀 중요했죠. 그리고 어쨌든 이 지정학적인 통제 좀 안전하죠. 저는 이제 이 회담이 있기 전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실제로 푸틴이 미국에 깔아놓은 함정에 덫에 걸릴 모른다. 회담하러 가서 암살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란하고 지난 그 6월 달에 뭐 다 협상하고 60일 동안 협상하기로 했는데 61일째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참수작전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할지 모른다. 그래서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러시아가 너무 순진하게 걸려드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했는데 그런 우려는 이제 우려에 불과하고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상당히 잘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뭐 보셨겠지만 F-22하고 B-2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어쨌든 미국의 힘도 가시하고 이런 걸 트럼프가 얻었죠. 푸틴은 뭐 거기서 특별한 것보다는 그냥 온 김에 이게 이제 과거 영토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거기 러시아가 꽤 오래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알래스카 원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아이누트라 그러죠. 그 사람들 상당 부분이 러시아 정교를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 정교 그 교회도 있고 그 대주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러시아 병사들 뭐 묘지도 좀 있고 뭐 그런 거 있어가지고 이제 어쨌든 과거 영토를 상기하고 과거에 알래스카까지 러시아 땅이었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러시아 역사의 위대성을 이렇게 강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서방의 대표인 미국이 러시아를 존중한다 이런 것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유럽의 조그만 나라들의 리더들보다 큰 미국의 리더가 자기를 존중해 주니까 어쨌든 이제 그 밑에 다른 유럽의 이제 리더들 그런 지도자들은 당분간 정치 노선을 따르겠지만 어쨌든 이때까지 악마화했던 그런 것에서 이제 벗어났죠. 푸틴을 악마화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리더의 이미지도 좀 회복하고 그렇다 보면 이제 서방 내부에 균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원수를 만들고 악마화해놓을 때는 만나질 않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제 만나기 시작하면은 러시아하고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을 방해하고 뭐 이럽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외교적으로 푸틴이 승리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런 것을 이제 이미지를 알렸습니다. 휴전 불발로 인한 표면적인 전선과 실제 전략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의 숨은 계산법이 있을까요? 그냥 드러나는 것 대부분인데 이제 숨었다는 것은 뭔가니까 이제 아직까지 회담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거든요. 대부분 회담이 또 그 협정이 맺어진 것도 아닙니다. 1차 했고 이제 앞으로 더 하자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전쟁 종식의 관점 차이가 해소됐습니다.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휴전이나 종전을 가지고 계속 끌어왔는데 어쨌든 미국이 러시아 입장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2014년부터 지금까지 11년간 계속 이 원수 관계였거든요. 2014년도에는 오바마가 러시아를 제재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사실상 그 미국하고 러시아 관계는 계속 이제 나빠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협상이나 그 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 모를 거예요. 세세한 것들을. 그래서 러시아의 이제 거물 외무 장관이죠. 라브로프가 지난 11년간 이 협상이 어떤 걸 한 10분 정도 설명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의미를 설명해가지고 트럼프한테 약간 강의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 의미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설득 작업을 좀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은 실상을 알리는데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제 정보 실패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바이든 정권 때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트럼프 정권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군사 정보나 이를 다루는 사람들이 실무자는 안 바뀌었지만은 의사결정자들은 많이 바뀌었거든요. 기관장들이나 중간 간부들이나 우리 같으면은 뭐 국정원장 바꾸고 그다음에 뭐 기조실장 바꾸고 몇 사람들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좀 위에는 좀 바뀌는데 그러다 보면 전장 정보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쟁이 현대전은 내러티브 워페어라 그래가지고 실상을 그대로 보도하는 게 아니고 전쟁을 수행하기 유리하게 언론을 보도를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러우전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서방 언론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실상과 관계없는 내러티브를 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를 대리 삼아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나쁜 애들이고 얘네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걸 이야기하면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적은 러시아를 이제 부수는 건데 러시아를 부수는데 우크라이나를 대리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북칠 때 붕 하는 소리 나는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걸 이제 배터링 램이라 그래요. 그 몽둥이로서는 우크라이나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뭐 푸틴이 막 침략해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푸틴이 침략해온 건 맞지만은 푸틴한테 침략해오라고 싸움을 걸은 거거든요. 계속. 그리고 특히 돈바스에 2022년 전쟁이 일어나기 전 8년 동안 민스크 협정이 일어나는 8년 동안 우크라이나 군이 돈바스 민간인들 14,000명을 죽였다는 사실은 서방에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실제로 뭐 보도를 하긴 하는데 잠시 보도하고 그다음 닫아버리거든요. 그 엄청나게 큰 문제잖아요. 민간인을 죽였는데 그거를 우크라이나가 네오나치라는 그런 네오나치들이 정권을 잡고 있고 그게 상당히 폭압적인 정권이고 민주주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데 민주주의 우크라이나를
뭐 전체주의 혹은 공산주의 독재자 푸틴이 침공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뭐 그 국회에 뭐 와서 잘렌스키 대통령 영상으로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자기 부인이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 전임 윤석열 대통령은 젤렌스키를 만나기도 하고 또 뭐 우리 우크라이나 지원하자 하는 모금 단체들이 있어가지고 돈도 기부하기도 하고 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고 시위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면서 자기가 그 지원병으로 가기도 하고 뭐 몇십 명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다 진실을 모르고 간 거예요. 여기가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 거 정도라는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걸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서방 언론이 보도하니까 우리 언론도 그걸 따라가지고 했거든요. 우리는 뭐 전군 기자 한 명도 보내지 않았잖아요. 그래 앉아가 책상에서 그냥 남 이야기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보가 올바른지 틀린지 판단도 못하고 하는 거죠. 정보 실패 문제가 왜 생기는 거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전황을 보도를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계속 계속 모사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지원을 안 해줬을 거예요. 싸워가지고 이길 가능성이 있어야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막 이게 과장을 해서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장하는 전과 보도는 러시아군 몇 명 죽였다, 러시아군 몇 개를 파괴했다, 이걸 누가 합니까? 우크라이나군이 적게 하거든요. 우크라이나군이 전쟁하다가 지는데 정신도 없는데 제대로 지키도 안 하겠죠. 근데 대충 뻥튀기가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 정보 당국이 그걸 받아가지고 우크라이나 정보라 하면서 올리면은 미국에서는 전부 다 그게 진짜 정보라고 이제 보고되는 거죠. 누가 대통령한테 내가 가면서 거짓말을 하겠다 하면서 가겠어요? 당연히 이제 보고하는 사람들은 국방부 장관이건 누구건 다 이제 그대로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제 현실하고 괴리가 되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러시아군이 80만 명 죽었다, 90만 명 죽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 사실하고 뭐 거의 10분의 1 정도로 틀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누구 한 명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보고를 하는데 어제까지 80만 명 죽었는데 오늘 가가지고 12만 명 죽었다고 이렇게 70만 명 깎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를 자기네들 직접 이렇게 수집한 것 같으면 수정할 방법이라도 있는데 남은 나라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보고를 한 거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담당하는 사람이 현실과 동떨어진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내러티브 워페어라는 게 우리 전쟁의 한 가지 방법인데 이게 부작용이 그겁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할 수는 있는데 장기간 오랫동안 하면은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정보가 진짜인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럽의 지도자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유럽의 특히 군인들도 꽤 그 정보 장교가 높은 사람들도 그 거짓말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3년 동안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서 뭐 어느 나라가 아무리 유명한 장군들이라도 이렇게 와서 코멘테이터 하는데 자기 데이터가 옛날 잘못된 데이터가 계속 입력되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보 실패가 내러티브 워페어하고 연결돼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를 낳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엉터리였다는 것을 누군가 자백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옛날 정보가 들어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이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걸 이제 그런 부분에 차이는 좀 있었지만 트럼프는 이제 그 미팅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뭘 이야기하는 러시아 이야기를 듣고 일단 휴전은 하지 않는다. 종전으로 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으로 지켜가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이게 휴전협정을 하면 이게 유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휴전협정은 방법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딱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나토, EU, 우크라이나 네오나치들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거 싹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엊그제 8월 18일이죠. 그 백악관에 와가지고 EU하고 그 젤렌스키하고 회의를 하면서 독일의 메르츠 총통이라 그러죠. 챈슬러라 그러는데 그 총통은 다시 또 그 휴전협정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은 아니다. 내가 원래 6개의 전쟁을 끝냈는데 전부 휴전하지 않고 바로 종전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종전했어요. 그러니까 알래스카 그 회담을 하고 나서부터 확실히 하나 바뀐 것은 트럼프가 완전히 종전으로 가야 한다. 앞으로 평화협정을 하지 휴전 이야기는 하지 마라. 이걸 이제 정리했죠. 그건 확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 회담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 관계가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는
정말 하찮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세계를 경영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뭘로 당선이 됐는가 하니까 미국을 위대하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당선이 돼가지고 그걸로 두 번이나 당선이 됐어요. 첫 번째도 마가라고 해서 됐고 지금 두 번째도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미국의 빚이 엄청나고 미국의 산업은 더 파괴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그걸 돌리기 위해서 제조업도 데리고 하기 위해서 막 관세를 막 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포괄적인 걸 하는 것은 그거 말고 살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방법은 맞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쁘고 우리도 죽을 지경이지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러시아하고 관계도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핵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북극 개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어째 보면 그런 거에 하나의 걸림돌이거든요. 그걸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었다.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차고 나오는데 이제 남은 것은 EU하고 우크라이나가 남았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야기하면서 그 전 대통령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그 뭐 약간 블로그 비슷하게 하고 있는 약간 한직에 있는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이 뭐라고 이제 했는가 하니까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분쟁 종료 조건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제시했다. 즉 푸틴이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죠. 알아듣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간에는 이제 직접 만나지 않고 사람 시키고 오고 찍고 하니까 이제 정확하게 상황을 모르고 미국 이야기만 듣잖아요. 미국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보 실패가 좀 있는데 이제 러시아 대통령이 와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거짓말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협상 상대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제시했다. 그래서 본래 회담이 점심도 먹고 해가지고 7시간 하기로 했는데 3시간 정도에 끝났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그 미국 대통령 알고 갔던 거하고 실제로 가보니까 좀 달랐기 때문에 대안 제시나 이런 것들이 좀 꼬여가지고 뒤에 회의를 단축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알래스카 회담이 전환점일까요? 아니면 양측 전략의 일관성을 재확인한 분기점일까요? 예, 분명히 전환점이죠. 어쨌든 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12분 중에 8분을 이야기했고요. 푸틴 대통령은 자기가 써와서 읽었습니다. 그 말은 요점을 딱 정리했다는 것이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내용을 잘 모르니까 거기에 있는 인상을 가지고 이제 대략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알래스카 정상회담이란 게 그간에 있었던 외교 공백 상태를 이제 깼다는 것이고 그것도 최고 수장들을 만났다는 게 되게 크고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서방에서 러시아를 계속 고립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고립 정책을 깼다는 거죠. 이제 고립 정책이 이제 붕괴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전환점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지금 포인트에 불과하지만은 전환을 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을 주요 의제로 삼았지만은 사실 내용을 다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러나 드러나는 걸로 보면 숨겨진 합의가 있다면 트럼프가 푸틴의 입장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였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푸틴이 나중에 문제 해결에 가까워졌다 이야기했거든요. 그 말은 문제 해결은 안 했지만 설명을 충분히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는 앞으로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더 이상 확대는 안 할 것 같아. 그렇게. 그전에는 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공갈 때리고 있잖아요. 그런 일은 앞으로 좀 없을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협상은 남아있죠. 일단은 그리고 전제 조건 없이 협상과 전쟁을 동시에 휴전하지 않고 지금 전쟁하면서도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러시아 사상하고 일치해요. 러시아는 항상 전쟁하면서도 협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방은 전쟁하다가 이제 끝낼 때쯤 돼가지고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는 좀 달라요. 러시아는 왜 다른가 하니까 클라우즈비체의 이제 그 사상인데요. 이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쟁하면서 협상을 하다가 정치적 목적이 달성되면 그 자리에서 끝낼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안 풀리면 다시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의 목적이 전쟁을 한 이유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협상은 항상 열어놓는 거죠. 그 협상을 통해서 정치적 목적이 달성되면 전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뭐 사생 결단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테마를 보면은 지금 트럼프가
푸틴의 어떤 사고방식으로 접었던 걸로 볼 수 있죠. 어쨌든 이해는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일단 받아들인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러우전에 정전협정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 도출의 책임이 누군가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유럽에 간 거예요. 미국은 이제 좀 빠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젤렌스키를 불러가지고 하면서 약간 백을 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레드 카펫에서 처음에 이제 푸틴이 와가지고 악수하면서 내가 당신을 도우러 왔다. 그리고 푸틴도 나도 도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화해 연출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 우크라이나는 배제되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크라이나에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가 빠진 의미,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도부의 속내와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면은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이유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자체가 여기 끼어들 상황이 아니고 미르 관계가 더 큰 이슈고요. 이걸 이제 뭐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는 뭐 그 19세기적 외교라 그럽니다. 뭐 강대국들이 피해 당사자를 제어하고 논의한다. 그런데 사실 이 전쟁의 주인이 우크라이나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대리인이고 주인은 미국과 유럽이었어요. 그 미국과 유럽이 같이 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미국이 빠질라 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인데 미국하고 러시아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 지난 3년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핵 협상이거든요. 핵은 뉴스타트라는 게 하나가 있고 INF가 있고 INF는 뭐 이제 트럼프가 2019년에 나왔죠. 그리고 AMD는 조금 더 오래전에 부시 대통령 때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걸 놔두면 이제 핵 전쟁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 가는 거죠. 이 뉴스타트가 이제 2026년 내년 2월 달에 익스파이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6개월도 안 남았으니까 벌써 그 전부터 협상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이제 뭐 서로 간의 외교 어느 정도인가 미국이 스위프트망을 막아놔가지고 이제 주미 러시아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이 은행 계좌를 못 씁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정도로 이제 제재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해결돼 있으니까 뭐 사업 같은 거는 특히 미국이 러시아에 투자를 한 미국 기업들 되게 많은데 철수하는 바람에 뭐 돈을 엄청나게 손해보고 있죠. 알래스카 협정 끝나고 이제 푸틴 바로 사할린에 있는 그 엑슨모빌, 미국의 엑슨이 이제 거기서 유전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 철수를 했죠. 2022년 10월에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이 회사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데 이제 서명을 했어요. 그 사이에 3년여 사이에 3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에 46억 불을 손해봤다 하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한 6조 가까운 돈을 손해를 본 거죠. 엄청난 돈이죠.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고 뭐 수천억 불 있다고 그런 정도로 피해가 심했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쪽에서 빨리 협상을 해라는 압력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은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러시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걸림돌이니까 이걸 이제 해결을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크라이나는 전혀 지금 러시아하고 협상할 태도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크라이나는 자기가 전쟁 주인이 아니고 나무 돈 끌어서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전쟁한다고 자기가 돈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리고 뭐 이미 피해도 많이 받고 하니까 지금 정전을 해서 얻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정전하면 그러고 선거하면 바로 젤렌스키 쫓겨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차라리 지금 전쟁하고 있을 때 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정전 이후에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고 특히 이제 유럽에서도 그렇습니다. 유럽도 우크라이나 뒷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평화를 안 가져와요. 계속 전쟁하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럽이 전쟁하려면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군대도 없어요. 유럽 군대 아마 다 합치면 우리나라 군대하고 될런지 안 될런지 어디 벌판에서 만나고 하면 우리나라 군대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나라가 30 몇 개 나라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이제 제가 말한 건 좀 과장이지만은 거기도 뭐 행정병도 있고 하니까 실제 전투병력을 모으면 별 상대가 안 된다 이런 그런 뜻입니다. 뭐 정확하게는 뭐 틀린 이야기고요.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유럽 군대가 그 정도로 이제 약하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뒤를 봐줄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런 상태로 이제 계속 전쟁을 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전쟁을 계속하면은 결국 미국 군을 끌어들이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하고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자르려고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보고 협상하라고 이렇게 트럼프가 떠밀어가지고 협상을 3차례 했었어요. 근데 전혀 일보도 전진 안 하고 했던 게 주로 뭐 시체 교환, 포로 교환 이런 거 정도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우리가 텀시이라 그래요. 요구 조건들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나서서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럽도 평안이 없는 한 이제
평화협상에 참가하지 못하는데 문제는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이 결국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끌어가야 되는데 전부 다 생각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제 서방에서는 되게 힘들죠. 뭐 러시아는 국내 문제 해결하면 되니까 간단한데 미국은 되게 힘들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도부 속내는 어떻게 됩니까? 3년 반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제 서방이 자기를 버리니까 분노와 실망과 배신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것들이 막 폭발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난리가 나고 있고 전쟁의 흐름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소모전입니다. 소모전은 전선 이동이 안 보이니까 되게 느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손실은 엄청나게 생깁니다. 주로 기동전하고 좀 다르죠. 기동전은 손실이 안 생기고 빨리 가가지고 장악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항복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건데 이제 소모전은 거기서 계속 때리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장거리 화력, 러시아의 장거리 화력, 포병, 항공 폭탄, 뭐 미사일 이런 걸 요즘 드론이 많죠. 이걸로 많이 소모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 누적으로 한계에 도달했고 그렇습니다. 요 그림은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서방이 트럼프가 푸틴하고 만나는 것을 이제 트럼프가 속아 넘어간다 이걸 기사화하는 것이고 이 기사가 대표적인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하나를 골라왔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프랑스 샤를레 앱도라는 것에서 만평인데 보시면은 이제 젤렌스키가 여기 이제 요리가 되는 거죠. 바베큐 그릴을 올려놓고 한다. 이제 그래서 젤렌스키 운명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걸 상징했는데 상당히 약간 상반된 의견이지만은 어쨌든 관점을 이제 서방은 지금 이거 협상을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협상이 계속 진행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생존할 수 없다 이런 걸 이제 뜻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런 식으로 대충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이 전쟁 자체가 대리전이고 기본적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러시아 경제를 무너뜨려서 정권을 교체하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여기 빨간 글로 쓴 것들은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러시아의 경제를 무너뜨리겠다 했는데 경제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 러시아가 가만히 있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이야기하면 unprovoked라고 합니다. 계속 이때까지 EU나 나토 관리들은 항상 마이크 앞에 나와가지고 대중들한테 unprovoked war를 러시아를 악마화하는 이야기를 선언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조작한 것이 이제 다 드러났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책을 스캇 홀턴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provoked다. 이게 미국이 전쟁을 유도한 거라는 이게 900페이지짜리 책입니다. 세세하게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저걸 마지막 부분까지 다 못 읽었어요. 한 4분의 3까지 읽고 못 읽었는데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자세한 것들 많습니다. 혹시 뭐 이거 인용하시거나 하면 이 책을 사서 보시면 좋습니다. 너무나 사실이 많고. 그런데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뭔가 지금 왜 이때 갑자기 회담을 했을까?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2014년, 2015년도에 있었던 대발체보 전투입니다. 이게 이제 돈바스 내전 일어나가지고 2014년부터 전쟁을 쭉 했는데 하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우크라이나 반군한테 지금 포위되는 그 장면이 지금 지금 화살표 끝에 있는 데가 대발체보라는 데인데 저기가 함락되게 돼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반군한테 함락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저것 때문에 메르켈 당시 독일 총통이 모스크바에 달려가가지고 푸틴한테 회담하자고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합의를 한 거예요. 미스크2 합의를. 그리고 물론 안 지켰죠. 그때 이제 뭐 지금 같으면은 좀 작은 전투인데 그때는 이제 큰 전투였습니다. 그때 뭐 벌써 몇백 명이 죽고 포로가 300명 이상 잡히고 이렇게 하고 우크라이나에 철수를 하게 됐는데 요때 미스크2 협정이 일어났거든요. 요 전투를 계기로. 지금 보시면은 도네츠크에서 저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4개가 있는데 저기가 중요한 도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맨 밑에 있는 포크롭스크라는 지역이 이제 포위가 돼가지고 이제 거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러시아군이 이제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 주위에가 이제 함락되기 되게 쉽게 돼 있습니다. 왜 저런가 하니까 저기가 도로가 한쪽으로 연결돼가지고 이제 도로 하나를 통제하면 저기가 완전히 보급이 끊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선 이동이 별로 안 되다가 최근 몇 달 동안 전선 이동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우크라이나 병력이 부족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도네츠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막 돌파하는 상황, 아까 말씀드린 2015년도 대발체보 전투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이제 미국 정보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박한 전선 흐름 때문에 이게 촉발됐다. 그러니까 50일 최후 통첩을 날린 게 7월 14일이거든요. 그런데 불과 2주 있다가 10일, 12일 최후 통첩을 다시 날렸어요. 그러니까 40일을 이렇게 깎은 거죠. 그게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제 뭔가 급한 사정이 일어난 거죠. 그러고 있다가 한 일주일, 한 열흘 만에 미러 정상회담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8월 8일이 마감 날인데 이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발차가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정확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조금 더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월요일 날 전황인데 도네츠크 전선의 포크롭스크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함락의 위험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뭐 투입하고 있지만 이 병력비가 10대 1 정도로 우크라이나 열세입니다. 지금 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포크롭스크 도심에도 이렇게 진출해 있습니다. 도심에 진출해 있고 테로는 차단돼 있고 나가는 E50이라는 이 빨간 길로 된 이 도로 여기가 한 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포병으로 러시아군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조그만 부대들은 별로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빨리 이제 저걸 해야 되고 그 옆에 콘스탄티노프나 위에 있는 리만 쿠판스크도 비슷합니다. 전선을 딱 보시면 꼬불꼬불꼬불하죠. 꼬불꼬불하면 이게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전선이 평평하게 있다가 어떻게 하는가 한 군데 돌파를 합니다. 여러 군데 쑤셨다가 이제 좀 약한 쪽으로 돌파를 쭉 해가지고 돌파해서 들어간 다음에 전과 확대를 하고 전과 확대를 하면은 깊이 가죠. 그럼 또 다른 데서 이렇게 깊게 이렇게 우리가 핀스라 그럽니다. 이렇게 집게 모양으로 이렇게 쭉 벌려가지고 이제 러시아군은 사면을 다 포위하지 않아요. 사면을 다 포위하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극심한 저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가 늘어나니까 열어놓아요. 열어놓으면 이제 철수할 길이 한 군데니까 거기서 이제 많이 때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전멸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조직적으로 철수하면 상당히 많이 전력을 살은 상태로 나갈 수 있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또 무조건 지키라 뭐 거의 히틀러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그런 명령을 하니까 이제 다들 그냥 철수할 시간을 못 놓쳐가지고 굉장히 손실이 많이 늘어나고 포로도 잡히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선이 꼬불꼬불하게 동그란 모양으로 생긴 걸 그걸 우리가 콜드론 즉 가마솥이라 그래요. 그런 모양으로 생기면 다 위험하다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그 전까지 몇 달 전과 달리 전부 다 꼬불꼬불한 전선이 생겨 있는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병력이 되게 부족해가지고 잘 지어놓은 요새 속에서도 가보면은 병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 병력이 많이 비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동안 누적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도네츠크 남부 지역에 위에 이제 포크롭스크를 계속 막다가 보니까 이때 풍선 효과로 밑으로 방어망이 약해지가 이러는 거고 그리고 드네프로주 도네츠크 오블레스트 옆에 이제 드네프로 페트로주가 있는데 그 주에도 이미 돌파를 해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노란 선이 쭉 있잖아요. 이 안에가 이미 이제 새로운 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뭐 도네츠크 일부는 아직 러시아가 아직까지 우크라이나군을 돌파하지 못했고요. 그러나 밑에는 이제 들어가고 그래서 전선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잘 보시면 이런 데도 전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포위망이 형성되고 있죠. 콜드론 같은 형성되면 여기 있는 부대가 곧 빠지게 나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약간 붕괴가 일어나고 이 편지가 뭔가니까 지금 더 버틸 수 없는데 빨리 협상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웃을 일은 아니지만 이게 벌써 한 2주, 3주 전 이야기네요. 그럴 정도로 내부적으로 버티기 힘든 이런 게 일어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인원 손실이 급증해가지고 최근에는 보면은 인원 손실이 한 단계 올라왔습니다. 그때 많을 때 이렇게 중간에 되게 피크를 쳤던 데는 2024년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침략했죠. 쿠르스크 지역을. 그때 하면서 손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쭉 이제 1,300명, 400명의 선에 있다가 최근에는 1,200명, 1,300명 선에 있다가 지금 올라가 1,300명, 400명 선으로 한 10%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니까 전선이 굉장히 많이 붕괴되고 있는 거고 이 추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손실이 증가하다가 마지막에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누계 손실을 보면 이렇게 거의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왼쪽이 2차 대전 독일이고 오른쪽이 이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군에서 제가 이제 그러죠. 빨간 표현만큼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건 뭐 그 별 차이도 아니지만 3, 4개월 버티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뭐 전쟁을 하려면 얼마든지 계속 하겠지만은 실제로는 버티기 힘들다. 그래서 뭐 11월 정도 되면은 협상하고 관계없이 항복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할 정도로 이 수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결정할 문제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 달린 문제긴 하죠.
예, 오늘 와서 특히 이제 앵커리지 회담, 알래스카의 회담하고 거기에 있었던 젤렌스키 EU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간의 워싱턴 회담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지금 최근에 협상과 러우전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들은 좀 중복되기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회담의 핵심 포인트가 뭐고 이게 전쟁의 원인하고 지금 결과까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면 현재 이 전쟁의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고요. 아직까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오리무중 상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